어머님, 거기 서 계시면 사진에 방해돼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여기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찍으시면 되잖아요. 손에 든 축의금 봉투가 후들거렸습니다. 100만 원이 든 그 봉투를 쥐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지인도 그 누구도.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9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반찬 가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장 보러 다니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뿐입니다. 38살 김민수.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입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35살이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손주는 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전화할 때마다 바쁘시면 괜찮아요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주 돌잔치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는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돌잔치는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호텔식 뷔페에 플라워, 장식까지 화려했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며느리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투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정말 예뻤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이 인형 같았습니다. 저는 축의금 봉투를 꼭 쥐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축하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요. 며느리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손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뷔페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진 찍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기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주와 함께 사진 한 장쯤은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중앙에 섰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양옆으로 모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 계시면 사진에 방해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내가 방해가 됐나요? 며느리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이 꼬여 휘청거렸지만 아무도 저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들은 그저 며느리 옆에 서서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축의금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100만 원. 석 달 동안 반찬 가게에서 더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을 보고 허리 아픈 것 참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치라는 감정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20명이 보는 앞에서 저는 모욕당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쪽 친구로 보이는 여자 2명이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그분 시어머니래. 어머, 진짜? 분위기 좀 그러네. 둘은 킥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축의금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주가 돌잡이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무엇을 잡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찍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 따로 찍는다는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 흩어질 텐데 그때 저 혼자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으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요? 적당히 물러나 계세요라는 뜻이었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창이라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응, 잠깐 바람 좀 쏘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지 그러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초대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돌잔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순자 씨, 내일 김장김치 주문 들어왔어요. 출근 가능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쪽 조카였습니다. 28살 된 여자애였습니다. 고모, 왜 여기 계세요? 아, 잠깐 쉬고 있어. 조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거 좀 심했어요. 조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뭐가? 형수님이 고모 보고 나가라고 한 거요. 저도 봤어요. 다들 봤을걸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진 찍는데 내가 방해됐나 봐. 무슨 방해예요? 할머니신데. 조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형도 그렇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자기 엄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 너무 착하게 사시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착한 사람만 손해예요. 그리고는 일어나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착하게 사시지 마세요. 저는 착하게 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겁하게 산 건가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잃을까봐 말 삼키고 손주 보고 싶어서 참고 또 참은 게 착한 거였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는 착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연회장 안에서 또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연회장 문 옆 유리창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케이크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아니, 어쩌면 저 없어서 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유리창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모욕한 건 며느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침묵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도 지인도 아들 친구들도.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르신을 좀 배려하세요.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아들의 침묵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밖에. 왜요? 들어오세요.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그냥 집에 갈까봐. 왜요? 돌잔치인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아까 그 일이 무슨 문제였는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네. 아까 엄마 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너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지혜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라고. 저를 이해해 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들어갈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뷔페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이 가족에서 점점 더 지워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그 전화에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 앉아 접시를 들었습니다. 뷔페 음식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 샐러드 몇 점을 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며느리 쪽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 언니 진짜 센스 있다. 돌잔치 컨셉 대박이야. 맞아. 인스타에 올리면 완전 예쁠 듯. 저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응. 아들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접시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까는.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사과하려는 건가? 설마 미안하다고 하려는 건가? 잠깐의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좀 예민해요. 출산 후 우울증도 있고. 그 말에 희망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또 이해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해 안 해줘도 돼? 엄마, 아까 그 자리에서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2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라고 했어. 내 마누라가.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저를 내쫓을 때는 목소리 크게 내도 괜찮았나 봅니다. 지금 제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건 민망한 일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만이라도 참아주세요. 지혜 체면도 있고, 엄마 체면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엄마의 체면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며느리의 기분이고 며느리의 체면이라는 것을.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중에 집에서 지혜한테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어나 다시 며느리 옆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저는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은 제 치마폭에 매달려 울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유치원 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한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항상 내 편이지.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찾아가 머리 숙였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취직 준비할 때 용돈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네, 사진 찍으실래요? 아까 못 찍으셨잖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마치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손주를 봤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표정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따로 찍으시면 되잖아요. 아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다 가고 나서 할머니랑 찍는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 사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찍는 사진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한 장만 찍으세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변에 아직 몇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손주 안겨주고 사진 찍게 해주는 며느리.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나 피곤해서 먼저 갈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쫓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사진 찍으시면 되잖아요. 됐다고 했잖아. 엄마, 지혜가 배려해 주는 건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그게 배려로 보여?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손에 든 축의금 봉투를 받습니다. 결국 이것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돌잔치 내내 손에 쥐고 있다가 그냥 가져가는 축의금. 웃긴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로비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왜 그냥 가세요? 축의금이라도 두고 가시지. 축의금 얘기였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았는지 화났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돈만 중요했나 봅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 다들. 여러분이라면 그 사진 찍으셨겠습니까?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축의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100만 원. 석 달 동안 모은 돈.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허리 아픈 것 참으며 장을 보고 저녁 늦게까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축의금 언제 주실 건가요? 사람들이 다 받는데 엄마가 그냥 가시면 저희가 뭐라고 그래요? 저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 그 저희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던져놨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네. 그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그랬습니다.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그 아들이 제 아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9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눈, 회색빛 머리카락. 이 얼굴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잘못이었나?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쪽 조카였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저를 위로해줬던 그 애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고모. 응? 괜찮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친척들도. 그런데 이 애만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오늘 형수님 진짜 너무했어요. 아니, 형수만 문제가 아니에요. 조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문제예요. 다들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쪽 친척도 5명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 동창들도 있었고 며느리 쪽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진에서 빠지라고 하는 장면을.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르신을 좀 배려하세요.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조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뭐라고 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무슨 분위기? 다들 모르는 척하는 분위기요.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저도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조카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애마저도 침묵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남편 쪽 친척 중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70 넘은 큰아버님도 계셨습니다. 그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며느리가 무서워서? 아들이 눈치 보여서? 아니면 그냥 남의 집 일이라서? 어쩌면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좀 심하긴 한데, 뭐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지. 시집살이야 원래 힘든 거 아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저래. 그렇게 합리화하며 침묵했을 겁니다. 저녁 8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싶어 인터폰을 받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돌잔치 답례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답례품이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답례품. 아들은 그걸 주러 왔습니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답례품 주러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엄마, 그래도 받으세요. 필요 없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축의금도 안 받고 답례품도 안 받으면 저희가 뭐가 돼요? 또 저희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오늘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건데? 그냥 사진 구도 때문에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아, 너 오늘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엄마가 쫓겨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한마디만 했어도 됐잖아. 우리 엄마도 같이 찍읍시다라고.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때 뭐라고 할까 하다가 왜 못했어? 지혜 눈치가 보여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가봐. 엄마, 가보라고. 지혜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테니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답례품 봉투를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탁자 위 답례품 봉투를 봤습니다. 손주 이름이 예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라는 것을.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침묵이 모여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픈 침묵은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말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일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 계시면 사진에 방해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명의 시선, 아들의 외면,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제 모습,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이 안 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반찬 가게 출근 시간은 5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손에 든 물컵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함부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꼭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할 때도 며느리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지혜야, 올해는 뭐 해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할게.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설거지 할게. 너 들어가서 쉬어. 손주 돌봄도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바빠서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얼마든지 맡겨. 그런데도 모자랐나 봅니다. 며느리 눈에 저는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진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 치워야 할 사람.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했을까? 어떻게 했어야 며느리가 날 편하게 대했을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는데도 결국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반찬 가게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순자 씨. 어제 손주 돌잔치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손주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예뻤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며느리한테 쫓겨났어요. 사진 찍는데 방해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며느리가 그럴 리가요. 순자 씨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대답이든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배추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 말에 상처받은 게 내 잘못인가? 나이 들면서 유난 떠는 건가? 자꾸 제 탓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체득한 습관이었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면서 저는 늘 제 잘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그렇게 사는 게 편했습니다. 남 탓하는 것보다 제 탓하는 게 덜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김밥을 사오셨습니다. 순자 씨, 같이 먹어요. 함께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요? 잘 지내요? 저는 김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 있으시네. 순자 씨처럼 착한 시어머니 만나서. 착한 시어머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착한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비겁한 시어머니였을까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잃을까봐 말 삼키고 손주 보고 싶어서 참고 또 참은 게 착한 거였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몸 건강하세요. 지혜드림. 저는 쪽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를 사진에서 쫓아낸 사람이 오늘 건강식품을 보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식품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이게 며느리 나름의 사과인가 봅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지만 선물로 때우는 건강식품 상자를 찬장에 넣었습니다. 먹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건강식품 보냈대요. 잘 받으셨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받았어. 아들이 바로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지혜가 나름대로 신경 쓴 거예요. 신경 쓴 거라고 했습니다. 건강식품 하나 보낸 게 신경 쓴 거라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얼굴로 50년을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말씀 듣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렇게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순자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축의금 언제 주실 거예요? 또 축의금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그런데 뭐? 그래도 축의금은 주셔야죠. 손주 돌잔치인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축하하러 간 자리에서 나는 왜 죄인처럼 돌아왔는지, 평생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불편한 사람인지, 그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참으면 착하다고 하고 말하면 유난 떤다고 했습니다. 웃으면 이해심 많다고 하고 울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틈바구니에서 제 감정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축의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100만 원 그대로.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읽음 표시만 남겼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을 봤습니다.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손주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조카였습니다. 8살 된 여자애였습니다. 돌잔치 때 손주 옆에서 같이 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래. 민지야? 네, 할머니. 저예요. 전화 어떻게 했어? 엄마 핸드폰으로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왜 먼저 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그게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거짓말.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 이모가 할머니 보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는데 방해된다고. 민지야.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였으면 화냈을 건데. 8살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어른이니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지혜 이모가 할머니한테 너무했대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민지가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지혜 이모가 그랬어요. 뭐라고? 엄마한테. 할머니 나오면 사진 안 예쁘다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사진 찍기 전에 엄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나이 많아서 사진에 나오면 안 예쁘대요.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혜 이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혜 이모가 괜찮다고 했대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안 예쁘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 많아서 사진에 나오면 안 예쁘다고. 그래서 저를 쫓아낸 겁니다. 구도 때문도 아니고 가족 사진이라서도 아니고 그냥 저를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나이 든 시어머니가 사진에 나오면 보기 싫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불렀습니다. 응, 민지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응, 괜찮아. 민지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진 안 예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울로 갔습니다. 69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눈꺼풀, 얼룩덜룩한 피부. 그래서 안 예뻤나요? 그래서 사진에서 지워야 했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족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를 사진에서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나이 든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그걸 알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다면 덜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끼리만 찍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상처받았겠지만 그래도 거짓말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이틀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실래요? 지혜가 된장찌개 끓인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손주도 보고 싶으실 텐데. 손주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갈게. 엄마, 지혜가 서운해할 텐데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해한다고요? 저를 사진에서 지운 사람이 서운해한다고요? 그래. 그럼 지혜한테 전해줘. 나이 든 시어머니 안 보면 사진이 더 예쁠 거라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지혜한테 물어봐. 돌잔치 때 엄마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들이 물음표만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 건 받았습니다.
어머님, 응, 무슨 일 있으세요? 오빠한테 이상한 말씀 하셨다던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네. 돌잔치 때 왜 나를 사진에서 빼려고 했어?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구도 때문에. 거짓말 말고.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사진 안 예뻐서 그런 거 맞지? 며느리가 숨소리를 들이쉬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누가 그런 소리를 맞냐고 물어봤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도 사람이야.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어머님, 앞으로는 나 부르지 마. 내가 나 보기 싫은 거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님,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방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제 감정을 말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나를 모욕한 건 며느리의 말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침묵, 그 방관이 더 깊은 상처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침묵 속에서 혼자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침묵은 정말 중립일까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끊은 다음 날부터 아들한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카톡, 전화, 문자.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울고 있어요. 엄마, 오해 푸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온다고요? 그날 저를 쫓아낸 사람이 지금 온다고요? 웃긴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얘기 좀 해요. 인터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아들아, 돌아가. 엄마는 너랑 얘기할 게 없어. 엄마, 지혜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지혜가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지혜는 지금 애봐야 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됐고. 인터폰을 껐습니다. 아들은 1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쪽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저예요. 응, 민수야. 조카는 아들 대학 동창이기도 했습니다. 고모, 형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좀. 조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고모 좀 설득해달라고. 그래. 근데 저는 고모 편이에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모, 돌잔치 때 진짜 너무했어요. 저도 그때 뭐라고 할 걸 그랬어요. 조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 이번에는 안 참으셔도 돼요. 고모가 화낼 권리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고모, 형수님이 사과 안 하면 계속 안 만나세요.
그게 맞아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아들만 계속 연락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엄마, 손주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엄마,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돌잔치 때 가족 사진에서 저를 뺀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며느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저예요. 네, 사돈. 사돈댁, 우리 지혜가 실수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사돈, 지혜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 돌잔치 때 사진 찍는다고 잠깐 비켜달라고 했다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나 봅니다. 사돈, 지혜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나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사돈댁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또 제 탓이었습니다. 사돈,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지혜가 사과할 생각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사돈댁,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이렇게 연락 안 하시는 거요.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나도 보고 싶어. 그럼. 근데 지혜는 안 보고 싶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지혜는 왜 안 와? 엄마, 왜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해?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봅니다. 아들아, 그럼 엄마 자존심은? 엄마, 돌잔치 때 20명 앞에서 쫓겨난 엄마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지혜가 미안해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혜가 직접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 나는 그 집에 안 갈 거야. 엄마, 그럼 손주는요? 손주 보고 싶으면 너희가 여기로 데려와. 그것도 싫으면 말고. 아들은 1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시어머니가 유난 떠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연락을 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안부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손주 잘 크고 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유난 떠는 건가?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걸 요구한 것 뿐이었습니다. 사과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어느 날 반찬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손주 보러 안 가요?
네, 요즘은 안 가요. 왜요? 며느리랑 싸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고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힘들 때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기 쉬웠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로 며느리와 연락 안 한 지 한 달이 됐다. 아들은 가끔 연락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손주가 보고 싶지만 참고 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것이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자존심도 지키며 살고 싶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 아래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아들도 있을 것이고 손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아픈 건 무시당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다시 가셨겠어요?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인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도 답장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건강하다고 할까요? 외롭지 않다고 할까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쪽 조카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왜 왔어? 들어와. 민수가 들어와 과일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고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민수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고모,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 거울을 자주 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 형한테 들었어요. 아직도 연락 안 하신다고. 응. 형수님도 아직 사과 안 했고요. 응.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형도 형이지만 형수님은 더하네요. 민수는 1시간 동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제가 떡볶이 해줬던 일, 중학교 때 고모부 장례식에서 울었던 일. 고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고모가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 자라줘서 고모가 더 고마워. 민수가 웃었습니다. 고모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일까요? 함께 산다고 다 가족일까요? 아닐 겁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 옆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명절인데 집에 안 오실 거예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이었습니다. 안 갈 거야. 엄마, 명절인데. 지혜가 사과하면 가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지혜가 사과할 때까지. 엄마가 너무 고집세신 거 아니에요?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고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고집세. 그러니까 너희끼리 명절 잘 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온 나물 몇 가지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손주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3달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됐습니다. 지금 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며느리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또다시 눈치 보며 살 겁니다. 그건 안 됐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지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언니였습니다. 고모님, 저예요. 아, 네. 고모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 언니가 왜 저를 만나자고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궁금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민지 엄마를 만났습니다. 민지도 함께 왔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앉아요. 민지 엄마가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고모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민지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 동생? 지혜 때문에 너무 송구스러워서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한테 동생이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그날 봤어요. 고모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민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한테 몇 번이나 사과하라고 했어요. 근데 동생이 자존심 때문에 못 가겠대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대신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사과는 본인이 해야죠. 민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모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네. 고모님 잘못 없어요. 동생이 잘못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달 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해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고모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모님이 옳아요. 민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이 사과 안 하면 계속 안 만나세요. 그게 맞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 이모가 잘못했어요. 8살 아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울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기로, 아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하지만 제 존엄만은 지키기로, 명절에도 가지 않고 전화도 먼저 하지 않고 손주 보고 싶어도 참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손주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였습니다. 늦었지만 지혜는 집에 있어요. 사과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못 오겠대요.
저는 손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아, 손주 데려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다음부터는 지혜 없이 오지 마. 엄마, 지혜가 사과하면 그때 같이 와. 그 전까지는 안 봐도 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손주도 마찬가지야. 지혜가 사과해야 봐.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손주를 안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를 돌려보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허사가 됐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앉아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잔치 때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한테 상처 드린 거 알아요. 변명 안 할게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나한테 사과하는 거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존심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렸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나도 사람이야. 나이 들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알아요,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 존중할게요. 진심으로요. 저는 며느리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그날의 침묵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지혜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어머님.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시어머니라고 해서 뭐든 참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참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제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으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4개월 전에는 나이 많아서 사진 안 예쁘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변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압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었다는 것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지만 제 존엄을 지킨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참지 마세요.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게 고집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부모라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세요. 늦지 않았습니다.